안녕하세요. 킹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좀 비가 오는데 10월 2일 비 오는 날 이 9회차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왜곡된 정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금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새로운 정보가 어제와는 다른 정보가 쏟아지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뭐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다이어트 시장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같은 정보끼리 상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여기선 이게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게 맞는지 그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한 그 자체보다는 이 정보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누가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뒷배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런 완성된 제품을 그 성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실패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그때 가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방법 자체가 아닌 얼마나 검증이 된 사람한테서 나왔냐, 이 정보를 이야기하는 전문가 혹은 아니면 뭐 그 어떠한 기업에서 나왔는지 이런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령 운동이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숙련된 트레이너의 이야기인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식이요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연구를 이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오래 해왔느냐, 얼마나 많은 임상과 그리고 결과가 나왔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두 가지를 모두 아울러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관련된 것에 가장 좀 신뢰를 주는 조언은 사실 의사분들의 조언이 좀 신뢰가 많아요. 그 의사분들은 그만큼 인체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탕으로 신뢰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요즘에는 이 다이어트에 주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체에 관련된, 즉 몸에 관련된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향후 이 몸이 아닌 마음과 심리가 주력을 해서 다이어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때는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일부에서 심리가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보편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이어트의 이런 시장에서 그것을 놓칠 리가 없죠. 이 기업들이 업체들이 무조건 달라붙어서 이제 너도 나도 마음과 심리에 관련된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는 그 업체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럴싸하고 뭔가 어디선가 근거가 뒷받침되면 그것이 수요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근거가 있든 없든 일단 자료를 막 쏟아내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또 다이어터들이 한참 혼란을 겪게 되고 무분별한 정보에 의해서 부작용을 겪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었던 것들은 많이 또 사라지게 되고 걸러지게 되면서 결국 정확한 핵심만이 알게 모르게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가령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몸에 국한된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는 수만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핵심은 결국 적게 먹고 그러니까 섭취하는 열량 대비 소비하는 열량이 크면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수만 가지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파생이 되어져 나오는 건데 이 무조건 현존하는 모든 다이어트는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식이요법이든 운동요법이든. 그런데 이마저도 기초로 하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죠. 특히나 SNS에서 보여지는 이런 보조제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무조건 먹어도 살이 운동 안 해도 빠진다. 이런 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어떤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딘가에서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이 없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제 마음과 심리에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에 따른 또 부작용이 생겨나게 될 건데 이럴 때 많은 다이어터 분들이 정확하게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이치에 대해서 이런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면 아무래도 그래도 킵 다이어트가 꾸준히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시키고 사례를 축적하고 해서 이런 흔들림 없는 기준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근래에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진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무거나 이 다이어트에 붙여져서 무슨 다이어트라고 해서 다이어트 방법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만들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심리학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심리학 쪽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키워드가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의역하면은 마음챙김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것을 검색을 하던 중에 혹시 이것도 다이어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이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참 진짜 다이어트 방법으로 안 나오는 게 없구나.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하시면 마인드풀 이팅 혹은 마음챙김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식이요법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셔도 되지만 그렇게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뭔가 시간이 되면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려볼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결국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요지는 뭐냐. 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지는 정보가 많은 반면에 그것 때문에 더욱 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득달같이 다이어트를 상업화 시키는 이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유는 하나죠.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 결국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이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수록 결국 상처가 만연해지고 그것을 힐링할 수가 없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환경이 되었구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킵다이어트라도 저라도 이 건강하게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이끌어 가고 싶다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채팅창과 병행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이런 다이어트의 허와 실, 그러니까 허구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디톡스 다이어트에 관련된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번 회차에 마지막 질문이었나? 이 디톡스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디톡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뤄본 적이 없더라고요. 뭐 안 다뤄본 게 많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디톡스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디톡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몸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걸로 해서 독소로 인해서 비만이 된 것을 이제 제거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독소 배출이 이 기본 원리인데 앞에서 제가 이제 별걸 다 갖다가 이제 다이어트에 갖다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가장 이제 유명해진 잘못 갖다 붙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메이저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 많이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 잘못 갖다 붙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디톡스 다이어트에서 비롯되는 이 체중 감량은 독소 배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칼로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것이지 디톡스를 통해서 내가 진짜 많이 빠지게 된다? 사실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칼로리 제한을 단기간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볼 건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디톡스 하면 장 청소를 많이 하는 개념이죠. 장에 대한 디톡스를
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숙변 제거. 숙변에서 독소가 많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장에는 숙변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장은 점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매끈하고 항상 유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숙변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에는 독성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혀진 지가 100만 년 전에 이미 밝혀졌어요. 이게 말이 100만 년 전이지 사실 되게 오래전에 밝혀졌어요. 근데도 그때 엄청 강력했던 그러한 어떤 다이어트 업체의 상술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숙변에 의해서, 독소에 의해서 디톡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개념은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계속 자꾸 비만 세균 얘기가 나와요. 뭐 근래 들어 나온 건 아니고 이것도 꼭 꽤 됐죠. 한 4년 됐나? 3, 4년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비만 세균을 제거를 하면, 그러니까 장에 있는 비만 세균에 의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비만해진다라는 개념이 많고, 또 이것을 제거하면 그만큼 다이어트가 쉬워진다라는 개념인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렇기 위해서 장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만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장에는 지금 비만 세균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같이 있거든요. 500여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장 청소를 하면 과연 이 비만 세균만 쏙쏙 골라서 제거가 될까요? 유익균도 같이 제거가 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익균이라고 하는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거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 청소에 의해서 비만 세균을 해결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동안 비만 세균을 줄이고 비만하지 않게 하는 균도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었냐면은, 이 비만하지 않는 세균, 그러니까 제가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외우지는 못했어요. 이 비만해지지 않는 세균, 비만함을 억제하는 세균을 이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식을 하느냐? 다른 건강한 장의 변을 희석을 해서 그것을 이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 이식이 있어요. 실제로 대변을 이식을 하는 그것을 보관하고 하는 대변 은행이 있고요. 이런 이식을 진행하는 대변 클리닉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사실 비만뿐만 아니라 어떤 장에 대한 이런 질병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생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장의 균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가 되어졌는데, 이게 되게 훗날 후세대가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에 나올 법한 정말 웃기는 얘기죠. 대변을 이식한다라는 게. 그래서 또 연구가 여기서 멈췄어요. 더 이상 연구 결과가 발전되지도 않고 실제로 미국에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런 대변 이식과 관련해서. 그만큼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모유에서 그러한 비만을 억제하는 균이 있다, 유익균이 있다라고 해서 모유와 관련된 또 제품이 생겨나게 됐고, 실제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황당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이어트에 이제 집중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판단할 수가 없고,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안 될 건 알면서도 이런 내가 그냥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디톡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어, 사실 근본적인 그런 밝혀진 바는 없다, 검증된 부분이 없다. 이거 디톡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없다, 유사의학이다라고 보는 것이 나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는 사실 검증된 부분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약과 식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과 식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신체에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적인 물질이 작용을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식품이냐, 약이냐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약이라는 것은 내가 신체에 인위적인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그 점에서 독이랑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독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뭔가 주입이 됐을 때 신체의 인위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적절하게 썼을 때는 질병이 개선이 되고 조절을 하게 됐을 때는 약이라고 불리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인체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는 독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식품은 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요. 미친다고 해도 아주 농축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처럼 아주 농축을 해서 섭취를 한다고 해도 아주 미세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디톡스 같은 경우는 식품이죠.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디톡스 제품으로만 살이 빠진다고 했을 때는 그건 의약품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디톡스 제품이 식품인 이상은 인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디톡스 제품이 요즘에 되게 예쁘게 여성 취향으로 잘 취향 저격을 해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디톡스 자체가 이런 한동안 뉴요커들이 커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 관리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대한 상징인 개념으로 좀 가져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시지는 마시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런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서 심리적인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우프다 그러죠. 웃기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무작정 중독에 빠지거나 그로 인해서 상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 옳은 건지 아닌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판단하기가 많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 상술에 많이 이런 돈을 쏟아붓게 된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피아님 질문 한번 보고 갈게요. 기존에 하던 다이어트가 있는데도 새로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꼭 쇼핑하듯이 말이에요. 자, 이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대 심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다이어트 한 번씩 다 해봤는데도 안 되죠. 요요는 분명히 발생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번지기 때문에 내가 죽자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한 번씩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거 좋대 라고 하면은 한번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런 이슈화되면서 같이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하는 열혈 다이어터다라고 했을 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또 시도를 해보고 또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면에는 내가 살이 안 빠져서라기보다는, 살이 안 빠지는 것도 많지만 결국 계속 다이어트를 추구하게 되는 그 상처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요가 오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는 부정감정이 계속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해소하고자 해서, 아닌 거 알지만, 누가 봐도 유행인 거 알겠지만 새로 나온 것은 꼭 한번 해보게 되고, 그렇게 계속 다이어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계속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아님이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런 것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심리나 아니면 심리가 아니어도 다이어트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주셔도 어느 정도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아니면 계속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다이어트에 대한 우문우답이에요. 우문현답이 아닐까.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답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 다이어트 질문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뭘 봤냐면 이런 질문을 봤어요. 최근에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는 양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살을 빼고 식단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나름 이름 있는 상담사 분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답변 내용이 아주 훌륭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 몸 상태가 소비가 될 수 있는 그 소모 체계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일시적이 아니라 내가 요요가 없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맞는 말이죠. 킵 다이어트도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야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요요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은
식단 조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대략 식단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김어명 선생님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포럼 시간에 항상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 마음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리 봐도 질문의 답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조금씩 어떤 게 질문의 답이 어떤 게 숨어 있는지 조금 보이게 됐는데,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풀려고 먹는 게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단을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제 나중에 2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됐을 부분은 이 스트레스부터 해결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분 그리고 답변자분 두 분 다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런 심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마냥 식단만 조절을 해서 뺐어요. 그럼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계속 이 식욕에 대한 것은 계속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답변에 있어서 무슨 영양이 무슨 식품에 들어있고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되고 영양소를 고루 먹어야 되고 다 맞고 좋은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살이 찌는 원인부터 개선해야 되는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란다 했는데, 결국 이 다이어트의 원인은 얘기를 안 해줬다, 답변을 못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건, 이 답변자분은 이 스트레스에 의한 폭식을 아마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래서 코칭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의 기억이 다르죠. 이런 답변자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폭식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질문자분은 스트레스에서 폭식을 하고 있는 기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로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코칭을 했다가는 이 기억이 맞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분 만약에 이 코칭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다이어트를 식이요법을 했다라고 하면은 계속 요요가 발생하면서 심리 문제가 악화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것을 따르다 보면은 계속 다이어트 연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악화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비롯되는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것을 힐링하지 못했을 때 계속 연쇄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코칭하는 사람도 그렇게 발생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그 원리에 자신의 기억을 넣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거는 제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평생 다이어트로 고생을 하다 보니, 이제 본인이 고생을 하다 보니, 제 아이도 살이 찌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로 고생을 할까 싶어서, 간식 같은 걸 엄격하게 제한을 하게 돼요. 그래도 아이가 크면 저처럼 고생을 안 하게 될 테니 이거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답답해져서 이거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된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다이어트를 해왔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만큼은 이러한 고생을 이제 하게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리여리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부지고 살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살찌면 큰일 나겠다, 고생하겠다 싶어서 제가 첫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간식을 제한시키고, 뭐만 먹었다 하면 너 그거 먹으면 살찐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게, 이 다이어트로 고생한 기억은요, 결국
엄마의 경험과 엄마의 기억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왜 그렇게 본인이 고생을 했었는지, 왜 다이어트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한 원리를 모르시잖아요. 내가 사실은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지만 그 부분을 모르시면서 아이에게 아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의 경험과 기억을 아이에게 적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이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올바른 양육법에 의해서 살이 안 찌면서 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쪘다가 이제 신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찐 후에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엄마의 상처처럼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엄마가 했던 고생만큼 아이가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아이가 결정할 부분이고요. 엄마가 그 이전에 앞서서 엄마가 만약에 제대로 된 양육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살이 안 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에게 만약에 잘못된 관심,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은 관심이에요. 이 아이가 올바르게 크길 원하고, 하지만 그건 엄마 기준인 이런 잘못된 관심, 혹은 심리적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보육 자체는 잘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아이를 방치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가 이제 비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이 좀 쪘다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자존감이 낮아질 거라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건강한 심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걸 바로잡아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상처와 스트레스가 심리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엄마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살쪄 라고 이런 식단에 대한 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되려 심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 엄마의 경우는 아이의 이 다이어트를 제한하는, 이제 관리하는 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이 엄마부터 빨리 다이어트에서 비롯된 상처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엄마는 무조건 다이어트는 상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가져가게 되실 거고 아이한테 그것을 투영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심리가 안정이 돼야지만, 전에 한번 이런 회원분이 계셨어요. 이 키페어트를 진행을 하시고 완료를 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명확하게 심리가 안정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나 이거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다. 이제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더 테라피를 진행하시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마더 테라피를 신청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비로소 이제 심리가 안정되고서야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엄마 본인의 심리 문제가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삐님. 남자의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전 회차에 남성의 다이어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이런 새롭게 이제 다이어트 채널 회차가 거듭될 때마다 들어오면은 보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여성은 심리적으로 이제 여성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남성의 경우 심리 작용에 의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세요. 근데 제가 전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는 다이어트에 더 유리합니다. 신체 자체가 여자보다 더 소모와 배출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육량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생각 기준이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이어트가 맞는 건 맞지만 하기 싫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영향을 잘 받지를 않아요. 내가 맞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훨씬 여자분들보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남자의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열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고, 요즘은 왜 EPOC 있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과 근력 운동,
내가 산소 부채 효과라고 하는데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진짜 고강도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여기저기서 신체에 있는 산소를 다 끌어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호흡이 가빠지죠. 그러면은 이 꺼온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라 그러지? 이런 빌려온 거예요. 그 산소를 갚기 위해서 그 산소가 다 갚아질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칼로리 소모가 계속 일어나요. 몸이 회복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운동요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EPOC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타바타라든지 크로스핏 같은 것을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킵 다이어트에도 고문 트레이너가 계세요. 그분은 이제 운동 전용으로 자문을 해주시는 트레이너 분이신데, 굉장히 이런 운동과 관련해서 학식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이런 바른 PT라는 PT 샵을 운영을 하시고 있고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가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이제 또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분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결국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전회차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또 가져온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제 봤던 기사 중에 이 다이어트 챌린지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됐어요. 다이어트 챌린지 그 이후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 다이어트 챌린지가 뭔지 아시죠? 이 다이어트를 어떠한 상품이나 그런 것을 걸고서 감량에 대한 경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량치가 높으면 우승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내가 일단 외형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에 대한 것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서 다이어트 순간만큼은 굉장히 많이 감량을 하게 되고, TV쇼일 경우에는 더 그 효과가 높아지죠. 왜냐면 이제 공약 같은 게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공약 같은 것이 걸려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 건데, 평균 막 20kg씩 감량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참가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뭐 40kg까지 감량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균 20kg씩 감량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챌린지가 끝난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라는 점을 한번 보면은 두 가지 경우로 극단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한 가지는 성공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경우, 또 하나는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주 소수가 성공을 하고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막 다이어트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직업적으로 그쪽으로 가기도 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다이어트에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가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적인 경우로 이제 다이어트를 관련된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전도사가 된다? 이거는 조금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진 건 맞지만, 그때 내가 고도 비만이었던 만큼, 초고도 비만이었던 만큼, 그리고 감량한 만큼의 상처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져 있거든요. 지금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상처가 덮여져 있지만, 이면에선 계속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내가 다이어트를 전도를 하려면 내 경험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상처에 대한 것이 고스란히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되고, 그만큼 또 상처가 확대되고 이러면서 심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면서 다이어트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게다가 이 식단이랑 다이어트, 운동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상처도 마찬가지로 심리 장애로 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심리 문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리 장애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아주 소수의 경우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다이어트 챌린지가 끝난 이후 대다수의 분들은 요요가 오는데 120% 요요가 오죠. 항상 내가 쪘던 만큼의 살이 쪘던 만큼의 요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요요가 오게 되면서 극심한 이제 요요와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리 문제 안 거치고 바로 심리장애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트를 감량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0kg 이상을 감량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해도 심각한 이런 심리 장애, 중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실패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리 장애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다이어트 챌린지 자체는 되게 효과가 좋을 수는 있으나 일반 다이어트보다 효과가 좋을 수는 있으나 다이어트 종료의 후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도 더 크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극단적인 이런 다이어트 열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기사가 났던 이유는 다이어트 챌린지가 또 진행이 됩니다. TV쇼로 제작이 되고 그러는데 제발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뭔가 말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시청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알고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이어트 성공 후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는 사라지게 될까? 우리가 하체 비만 아니면 뭐 팔뚝 이런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감량을 해서 그 부위가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몸매가 너무 좋아졌어, 예뻐졌어 라고 하면은 보통 그 컴플렉스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컴플렉스가 사라지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자신의 외형적 컴플렉스를 개선하고자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컴플렉스의 실체는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컴플렉스라는 것은 내게 부정 감정을 만드는 어떠한 요인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비단 외형 때문이 아니라 상처가 커질수록 컴플렉스에 집착하게 되고 확대가 돼서 인식을 하게 되는 실체는 그 문제가 외형의 문제가 아닌 내 생각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나한테 유독 문제에 대한 것이 유독 집중이 되는 것을 컴플렉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에 대한 국한됐다라고 했을 때는 외형이 개선된다고 컴플렉스가 개선된다라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극복했다, 컴플렉스를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처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컴플렉스가 결코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내가 이제 완전 날씬하게 살을 뺀 상태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조금 그런 팔뚝이 굵은 사람이라든지 허벅지가 굵은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깝다. 저 사람 저것만 좀 빼면 괜찮을 텐데. 아니면 진짜 답답하다. 왜 다이어트 안 하지? 안 하고 살지? 저런 사람들이 다이어트 빼면 참 예쁠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컴플렉스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런 문제점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컴플렉스는 그 사람이 아닌 내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 이거 괜찮아? 다이어트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왜?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거 신경 안 써요. 나는 행복해 라고 했을 때 왠지 그 사람이 조금 싫어지기도 하고 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활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난하게 되기도 하고 왠지 나와 생각 기준이 다른 그 사람이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 자체는 내가 계속 그 컴플렉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내 외형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상처가, 부정 감정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만이라는 것은 상대가 아닌 오로지 나의 컴플렉스고 상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심리가 회복이 되면은요, 제가 킵 다이어트를 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내 심리가 안정이 되면요, 살을 빼도 굳이 상관이 없고요, 안 빼도 굳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컴플렉스에 대한 상처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에 앞서서는
살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상처인 부정감정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감량한 다이어트,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이어터에서 유지어터로 바뀌게 됩니다. 참 말이 재밌죠? 참 말도 만들기도 잘해요. 다이어트를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유지어터로 변화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유지하는 것이 감량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것을 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요요를 견뎌내는 그 저항성이 더 크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내가 이 감량을 할 때는 1kg만큼 감량할 때는 1kg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또 2kg를 감량하면 2kg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고 이렇게 점점점 한 번에 확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커져가게 되고 확대가 되고 그것을 버티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10kg를 감량을 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그 10kg에 대한 것을 계속 버텨가야 되는 거잖아요. 10kg에 대한 것을 버텨가지 않으면 항상성에 의해서 다시 요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는 감량을 하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는 날까지 버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을 하면 다이어트가 끝나고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유지라는 개념 자체가 다이어트의 일환이에요.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2년 이상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다이어트는요. 전체 다이어트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2%는 어디에 속하냐면 비만대사 수술, 위절제, 위밴드, 위우회술,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2%에 속한다는 거지, 심지어 이런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분들이 100%다 2년 이상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만대사 수술을 받아도 요요가 오지만 그 중에 나머지 분들이 그 전체 다이어트의 2%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유지를 해내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의원에서 이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비결을 제가 한번 봤는데 한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보다 사실 더 많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머지는 제외하고 4가지만 그나마 뽑아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이어트 식단을 최소화를 해서 변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먹던 대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다이어트를 했던 식단에서 아주 요만큼만 변화를 시켜서 저열량을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결국 다이어트를 계속 하라는 얘기고요. 빈번한 셀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자기가 점검을 해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내가 나를 항상 견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늘 강박 상태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주 5일 동안 중강도 운동을 매일 1시간씩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중강도 운동은 평지에서의 자전거 그리고 평지에서의 빠른 걸음으로 걷기라는 것이 한 중강도 운동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꾸준히 5일 이상 반복을 했을 때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유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더 나아가서 그 중강도 운동을 하되 하루 한 번은 1시간은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째가 무엇이냐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좌식 생활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그만큼 칼로리 소모를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유지지 결국 다이어트를 계속 하라는 얘기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노력을 멈추지 말고 다이어트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으면 내가 목표를 이뤘으면 이 다이어트를 좀 그만하고 거기서 쏟아부었던 것을 에너지를 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계속 지속을 한다라는 것은 건강을 위한 유지 개념이 아니라 계속 부수적인 것,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한 것에 계속 몰입을 해 들어가라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러한 이 다이어트를 비로소 종료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유지의 개념으로서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뚱뚱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고 아프고 힘든 거는 살이 쪄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살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상처인 부정감정이 작용하고 있고 심리 밸런스가 무너진 채로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살 빼기가 아니라 심리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심리가 밸런스를 이루고 회복되고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나에게 맞게 원활하게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적절히 하게 되면 다이어트는 쉽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앞전에 제가 앞 회차에서 어, 부정 감정을 제거하면 다이어트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죠.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제 이번 회차에 대해서는 이 다이어트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와 실이라는 것은 거의 이 시리즈로 묶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다이어트 시장이 크다는 거고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상술에 좀 속된 말로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상술에 놀아났죠. 십몇 년을 이제 해오면서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느낀 결론이 무엇이냐. 그간의 다이어트에 쏟아부었던 돈도 돈이지만 이 에너지를 내가 다이어트에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다른 쪽에 썼으면 좀 어땠을까? 왜냐면 전 다이어트 중독이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중독에 빠져서 계속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 편향된 몰입하는 힘이에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에너지를 다른 데 썼으면 몸이 기아 상태가 돼도 정신력으로 버티고 그리고 그렇게 막 남성분들의 경우는 이런 고강도 힘든 훈련하기 싫어서 군대 가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와 준하는 고강도 훈련을 하면서 버틴 이유가 다이어트 중독 그 에너지 때문이었잖아요. 그 각오로 내가 뭔가를 했으면 만약에 내분비 관련해서 요즘에 내분비 관련된 걸 제가 많이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분비 공부를 했으면 내가 이제 생물학을 전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뭐 그때 가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다이어트의 이 연세에 갇혀서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노력과 비용과 에너지를 이제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부정 감정이 치료가 돼서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비하에서 만약에 먼저 벗어나시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새로운 것들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으로 많은 게 보이게 되고 많은 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기존의 다이어트 문제를 개선을 하고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문제로 많이 괴로워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많이 낭비를 했다, 이제 다이어트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혼자만의 이런 다이어트가 아닌 저도 같이 항상 노력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진세라피나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안정이 되면 복부나 허벅지 등 부분적인 다이어트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2회차인가 1회차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부분적인 다이어트는 기존 다이어트 방법에도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때 한번 회차를 찾아보시면 제가 편집 영상으로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기존의 다이어트에서도 부분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부위에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력이 이제 강화가 되고 근육량이 많아지면은 전체적인 대사가 증가가 돼서 풍선처럼 전체가 빠지게 되고 전체가 늘어나게 되고 다만 우리가 애플립이라든지 복근 이런 것은
이 근육이 살이 빠지면서 근육이 도드라지게 되면서 어떠한 코르셋 효과라든지 탄력이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근력 운동을 한다라고 해도 어떤 부분이 부분적으로 다이어트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리 다이어트도 심리적인 부분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한 것이 다이어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한 가지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은 심리는요. 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심리와 마음의 작용을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외형의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쪽이 과도하게 뭔가 신체적으로 밸런스가 어긋났다 했을 때는 뭔가 심리적으로도 뭔가 밸런스가 조금 어긋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떠한 부위, 특정 부위라고 했을 땐 그 부분에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 부위가 유독 신경이 쓰이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심리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그 특정 부위에 대한 것이 많이 신경이 안 쓰이게 되시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고요. 심리가 밸런스를 잃음에 따라서 그에 맞는 걸맞는 체형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 다이어트가 저희가 이제 임상을 통해서 많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항상 놀랍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져요. 이게 인위적으로 외부적인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다이어트가 된 게 아니라 자가적으로 내 심리에 맞춰서 몸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느냐, 그 부족분을 채우게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발생을 하고 조금 이거는 제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볼륨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호르몬 문제도 그렇고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이 이제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볼륨감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이런 볼륨감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심리가 안정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사실 부분적인 다이어트는 기존 다이어트로도 어렵다. 기존 다이어트에서도 부분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만 참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질문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